3일이면 서명한다. 백악관 NSC 선임 보좌관이 자신만만하게 내뱉은 한마디였습니다. 한국에 4천억 달러짜리 청구서를 날렸습니다. 워싱턴은 승리를 확신했죠. 하지만 한국은 서명 대신 협상장 서류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꺼내든 카드에 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방산 공장이 멈추고 장군들이 의회로 달려갔습니다. 한국을 겁주려다 미국의 심장이 멈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펜타곤 본관 3층 기밀회의실에 14명의 국가안보 핵심 참모들이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아무도 예고 없이 끌려온 그 회의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마이클 브레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즉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입니다. 28년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설계해 온 사람이죠. 주한미군 연락장교로 평택에서 3년을 보낸 적도 있습니다. 한국어도 조금 할 줄 알고 한국 정치인들과 밥도 먹어본 사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제 28년 커리어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회의실 중앙 스크린에 대통령 직통 영상이 연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떴습니다. 넥타이도 매지 않은 채 말어라고 리조트 서재에 앉아 있더군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지만 눈빛만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브레넌, 듣고 있나? 예, 대통령님. 한국말이야. 그 자식들한테 청구서 보내. 크게 보내.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얼마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위비 분담금 5배로 올려. 거기다 관세 양보까지 합치면 한 4천억 달러? 5천억 달러? 그 정도 되어야 공평하지 않겠어?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국방부 차관보 데이비드 밀러의 볼펜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4천억 달러라니. 한국의 1년 국방 예산 전체를 훌쩍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내겠다고 하면 군대 빼. 28,500명 전부. 그 순간 회의실 뒷줄에서 누군가 작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러셀 크로포드였습니다. 백악관 경제보좌관. 월스트리트에서 헤지펀드를 굴리다 들어온 인간이죠. 48살인데 머리카락이 벌써 반백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돈 말고는 아무것도 볼 줄 모르는 인간이었거든요. 크로포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통령님, 동맹이라는 건 결국 거래 아닙니까? 한국이 우리한테 얼마나 내는지, 우리가 얼마나 쓰는지 그 수치 계산이 안 맞으면 정리해야죠. 주한미군 28,500명 유지하는데 연간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 납세자들이 매년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저는 크로포드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동맹을 분기 실적표로 바라보는 저 눈빛. 70년 동맹의 무게를 스프레드시트 한 장으로 환산하는 저 차가운 계산기 같은 머릿속. 솔직히 말하면 저도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크로포드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나빴을지도 모릅니다. 크로포드는 한국을 몰랐으니까요. 저는 한국을 안다고 착각하면서 같은 계산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대통령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은 제가 잘합니다. 결국 서명합니다. 늘 그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웃었습니다. 좋아, 브레넌. 일주일 줄게. 아니, 3일이면 충분하지. 3일이면 서명시키겠습니다. 스크린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데이비드 밀러 국방부 차관보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이클, 4천억 달러는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건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야. 제가 밀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데이비드, 내가 평택에서 3년을 살았어. 한국 사람들 잘 알아. 처음에는 언론에서 난리치고 국회에서 소리 지르고 시위도 하겠지. 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직접 워싱턴에 와서 웃는 얼굴로 서명해. 매번 그랬어. 밀러가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반면 크로포드는 이미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 뜯어낼 금액이 미국 재정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고 있었겠죠. 그 인간에게 동맹이란 단어는 사전에 없었습니다.
있는 건 자산과 부채뿐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을까요? 28년 경력 중 가장 치명적이었던 실수의 뿌리를 지금이라면 정확히 짚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안다고 착각했습니다. 평택에서 3년을 지내면서 저는 한국군 장교들과 술도 마시고 주말이면 서울 이태원에서 삼겹살도 구워 먹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에 약하고 체면을 중시하고 강대국 앞에서는 결국 실리를 택한다는 제 나름의 공식이 머릿속에 단단히 박혀 있었죠. 과거를 되짚어봤습니다. 6년 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한국 언론은 난리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방송에 나와서 미국의 횡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외쳤죠.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3개월 후 한국은 전년 대비 14% 인상된 금액에 서명했습니다.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리는 요란했지만 결말은 항상 같았어요. 미국이 밀면 한국은 일단 저항하다가 결국 양보합니다. 저는 그걸 28년간 지켜봤습니다. 아니, 28년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와서 크로포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러셀, 압박 시나리오 3가지 준비해줘. 크로포드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첫 번째, 관세 카드. 한국산 반도체와 자동차에 25% 관세 부과 경고. 두 번째, 주한미군 감축 언론 플레이. 세 번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분담 요구. 이 3개를 동시에 꺼내면 한국은 2달도 안 버팁니다. 크로포드는 들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뜯어내면 자기 실적이 되니까요. 저는 그의 계획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3개까지 꺼낼 필요도 없어. 한국은 첫 번째 카드에서 이미 흔들릴 거야. 이틀 후 국무부를 통해 한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메시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방위비 특별협정 재협상을 요청합니다. 미국 측 요구하는 현행 대비 480% 인상입니다. 동시에 크로포드가 설계한 대로 워싱턴의 유력 싱크탱크 2곳에 보고서를 의뢰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수준이 동맹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는 내용이었죠. 물론 일본과 독일의 분담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건 일부러 뺐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검토를 암시하는 발언이 백악관 대변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대통령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이 한 문장이 한국 뉴스를 도배하기까지 채 3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크로포드가 의기양양하게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국 코스피 1.8% 하락, 원달러 환율 14원 상승. 시작이 좋은데? 저는 웃었습니다. 예상대로야. 한국 시장은 겁이 많으니까. 그날 밤 NSC 아시아팀 회의에서 저는 부하 직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거는 3일이면 정리됩니다. 한국이 우리 없이 안보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북한 핵이 있는 한 한국의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값을 내는 것. 부하 직원 12명이 전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 한 사람, 에이미 첸이라는 동아시아 분석관만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습니다. 대만계 미국인으로 하버드 케네디 스쿨 출신의 날카로운 분석가였죠. 에이미, 뭔가 할 말 있어? 에이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브레넌 선임 보좌관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이번 한국 정부는 이전 정부들과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최근 한국 국방부가 발표한 독자 킬체인 로드맵을 보셨습니까? 봤어. 매번 하는 소리야. 독자 국방, 자주 안보. 한국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저런 말 하지. 하지만 현실에서 실행된 적은 한 번도 없어. 에이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제가 읽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에이미만이 상황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경고를 무시해버렸습니다. 협상 장소는 워싱턴 국무부 본관 7층 특별회의실이었습니다. 정사각형 테이블 위에 미국 측 8명, 한국 측 6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방 한쪽 벽에는 성조기, 반대편에는 태극기가 걸려 있었죠.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는 외교부 출신의 60대 초반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평택 시절부터 알고 있던 인물이었죠. 조용하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특유의 겸손함이 있었고 항상 상대방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면 더 쉽겠는데.
온 건 파니까. 첫 30분은 의례적인 인사와 현안 정리였습니다. 날씨 이야기, 워싱턴 벚꽃 이야기, 한미 동맹 70년의 소중함. 늘 하던 대로였죠. 그리고 제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수석 대표님, 미국 측 요구안을 전달하겠습니다. 서류를 밀었습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죠. 첫 페이지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서류를 받아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5초, 10초, 15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충격이겠지. 이 숫자를 보면 누구라도 멍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크로포드가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표정 봐. 벌써 겁먹었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한국 수석 대표의 표정은 겁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놀란 것도 아니고 분노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조용히 뭔가를 확인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덮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리고 한국 측 수행원에게 한국어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조금 알아들었습니다. 서류 정리하세요. 저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수석 대표님, 요구안에 대한 한국 측 초기 반응을 듣고 싶습니다. 한국 수석 대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6명의 한국 측 대표단이 동시에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볼펜을 케이스에 넣고 서류를 가방에 집어넣었습니다. 제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 브레넌 선임 보좌관님, 한국 수석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처럼 낮고 차분했습니다. 이 요구안은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한국 측 6명이 동시에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치 사전에 짜놓은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잠깐, 수석 대표님. 최소한 다음 일정이라도 잡고 가시죠. 한국 수석 대표가 출구 앞에서 멈췄습니다.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일정은 저희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미국 측 8명만 남았습니다. 크로포드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전형적이야. 체면 세우려고 한 번은 거절하는 척하는 거지. 내일이면 연락 올 거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밀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았어? 보통 한국 측이 퇴장할 때는 감정적이잖아. 화를 내거나 아쉬움을 표현하거나. 그런데 오늘은 아무런 감정이 없었어. 마치 예상했던 것처럼 움직이더라고. 그 말이 가시처럼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시를 무시했습니다. 데이비드, 걱정 마. 3일이야. 3일이면 연락 온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복도에서 에이미 첸과 마주쳤습니다. 에이미가 태블릿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선임 보좌관님, 한 가지만 보여드려도 될까요? 빠르게. 에이미가 태블릿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최근 3개월간 발표한 정책 목록이었습니다. 독자 킬체인 고도화, 국산 정밀 유도무기 양산 확대, 우주 감시 자산 확충, 전자권 전환 실무 가속화. 이건 선거용 발표가 아닙니다. 보좌관님. 실제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요. 총 규모가 연간 국방비의 12%에 달합니다. 저는 태블릿을 밀어냈습니다. 에이미, 한국은 늘 저런 발표를 해. 하지만 실행으로 이어진 적이 있어? 전자권 전환을 몇 번이나 미뤘는지 알지? 구두. 약속하고 실행 안 하는 게 한국식이야. 에이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살짝 숙이고 돌아갔죠. 그날 밤, 저는 워싱턴 조지타운의 집에서 와인 한 잔을 하면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거는 금방 끝날 거야. 화요일쯤이면 서명받고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아내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매번 그렇게 쉽다면서? 한국은 원래 그래.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28년간 같은 대답을 해왔으니까요. 하지만 화요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화요일이 왔을 때 서명을 한 건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덮은 건 우리였습니다. 그것도 한국이 내민 조건에. 하지만 그건 아직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 새벽 회의실에서 자신만만하게 3일이면 서명시키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저의 바보 같은 확신은 정확히 72시간 후 산산조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28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겠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제가 생각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만 몰랐을 뿐이죠.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한국 측에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체면의 나라니까요. 하루쯤은 뜸을 들이겠지. 둘째 날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 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음 표시만 찍히고 답장은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묘하게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셋째 날 아침, 제 사무실 전화기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대신 울린 건 크로포드의 전화였습니다. 브레넌, 한국에서 연락 왔어? 아직 3일이라고 하지 않았나? 크로포드의 목소리에 비꼬는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올 거야. 크로포드가 한숨을 쉬더니 자기 계획을 꺼냈습니다. 내 생각엔 한국이 버티기에 들어간 것 같아. 압박을 높여야 해. 언론에 흘리자. 주한미군 철수 검토한다고. 그리고 동시에 관세 카드도 슬쩍 꺼내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이른 감이 있었지만 3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는 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좋아. 하지만 수위 조절해. 검토한다는 뉘앙스까지만. 그날 오후 워싱턴의 주요 언론 3곳에 동시에 익명 관계자 발언이 실렸습니다. 백악관이 주한미군 규모 조정을 검토 중이다. 한국이 방위비 분담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 기사가 나가자마자 한국 뉴스 채널들이 일제히 속보를 띄웠습니다. 저는 모니터로 한국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예상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앵커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전문가 패널들이 격앙된 토론을 벌이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국 여론의 방향이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 국민들이 불안해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군이 빠지면 어떡하지? 빨리 협상 타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모니터에 뜬 한국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댓글 반응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빼라 그럼. 우리 돈으로 우리가 지키면 되지. 7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6년 전만 해도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가 나오면 한국 여론은 갈라졌습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죠. 그런데 지금은 한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에이미 체니 분석 보고서를 들고 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임 보좌관님, 한국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해 긍정응답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독자 국방 지지율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제 손이 떨렸다고 하면 과장일까요? 하지만 분명히 볼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감정 반응이야. 며칠 지나면 현실로 돌아와. 에이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추세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올라온 겁니다. 일시적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입니다. 저는 에이미를 내보냈습니다. 그녀의 보고서를 서랍에 집어넣었죠. 지금 생각하면 그게 두 번째 실수였습니다. 넷째 날 오전 9시, 한국에서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시간 오전 10시, 워싱턴 시간 밤 9시였습니다. 저는 NSC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대변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날씨를 읽는 것처럼 건조하게 말했죠. 대한민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즉 SMA 협상을 전면 동결합니다. 미국 측의 요구하는 동맹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현 상태에서 추가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크로포드가 옆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허세지 뭐. 동결이라고 했지 파기라고는 안 했잖아. 며칠 지나면 슬그머니 다시 나올 거야. 하지만 대변인의 발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이 분담하고 있는 주한미군 평택 기지 운영 지원비 집행을 즉각 중단합니다. 전기, 수도, 통신 인프라 유지 비용에 대한 한국 측 분담분은 협상 재개 시까지 동결됩니다. 제 등에서 차가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평택 기지. 미국이 120억 달러를 투자해 지은 아시아 최대의 해외 군사기지. 2만 명이 넘는 미군과
그 가족이 살고 있는 작은 도시. 그곳의 전기와 수도를 한국이 끊겠다는 겁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당장 끊는 건 아닙니다. 분담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이 기지는 한국 땅 위에 세워져 있고 한국의 협조 없이는 하루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경고. 3분 후 펜타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제프리 앤더슨 대장이었습니다. 브레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한국이 운영비 지원을 끊겠다고 공식 발표했어. 평택 기지 운영에 즉각적인 영향이 생긴다고. 앤더슨 대장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당혹감이 더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제프리, 진정해. 이건 협상 전술이야. 한국이 실제로 미군 기지 운영을 방해하는 건 동맹 파기 행위야. 그렇게까지는 안 해. 마이클, 넌 서울에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나는 지금 여기 있어. 한국 국방부 연락관이 오늘 오후 회의에 불참 통보를 했어. 연락관이 회의에 안 나온 건 내가 사령관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이야.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진짜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크로포드에게 전화했습니다. 러셀, 관세 카드 준비해. 반도체랑 자동차 동시에 꺼내. 드디어 본 게임이군. 이거면 한국은 2주 안에 무릎 꿇어. 크로포드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은 뒤 제 손을 봤습니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에이미 첸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노크도 하지 않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하나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에 관세를 부과하는 시나리오 영향평가하셨습니까? 에이미, 관세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 무기야.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관세가 미국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분석하셨느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에이미를 똑바로 봤습니다. 무슨 뜻이야? 에이미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미국 방산 업체들이 사용하는 군사용 고성능 반도체, 이 칩들의 공급 현황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처음으로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의 진짜 의미를 깨달은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5째 날, 크로포드의 관세 카드가 발동되기도 전에 한국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침 7시 NSC 상황실 긴급 호출이 떨어졌습니다. 달려갔더니 데이비드 밀러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마이클, 큰일 났어. 밀러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 한국산업통상자원부의 공식 발표문이 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략물자 수출관리법에 의거하여 일부 첨단 반도체 제품의 대미 수출 일정을 재검토합니다. 해당 품목에는 3나노 이하 공정 군사용 고성능 연산칩,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극자외선 장비 관련 핵심 부품이 포함됩니다. 재검토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금수 조치가 아니었습니다. 수출 금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정을 재검토하겠다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가 워싱턴을 흔들어 놓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오전 9시 미국 최대 방산업체 CEO가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브레넌 보좌관, 한국에서 납품 일정 재검토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 차세대 전투기에 들어가는 핵심 연산칩이 한국산입니다. 납품이 3개월만 지연돼도 조립 라인 전체가 멈춥니다. 30분 후 또 다른 방산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밀유도 무기 탑재 칩셋 납품 재검토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체 공급선을 찾으라는 건데 이 스펙의 칩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에 2곳뿐입니다. 하나는 한국이고 하나는 대만인데 대만은 이미 3년치 물량이 밀려 있습니다. 오전 11시까지 제 사무실 전화는 7번 울렸습니다. 전부 방산업체였습니다. 전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산 칩이 없으면 공장이 멈춘다고. 그제야 저는 어젯밤 에이미가 내밀었던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국 정밀유도 무기 핵심 칩 한국 의존도 78%,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핵심 연산 칩 한국 의존도 83%, 군사 위성통신 모듈 한국 의존도 67%. 숫자가 눈앞에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 숫자들을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을까? 한국을 안다고,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안다고 큰소리치면서 정작 한국이 미국의 어디를 쥐고 있는지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크로포드가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브레넌, 방산업체들이 난리야. 의회에서도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 텍사스 상원의원이 직접 전화해서 한국 반도체 문제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물었어. 러셀, 관세 카드 보류해. 뭐, 한국 반도체에 관세 때리면 우리 방산업체들이 먼저 죽어. 칩 가격이 올라가면 그 비용이 전부 펜타곤 예산으로 돌아와. 우리가 우리 목을 조르는 꼴이야. 크로포드의 얼굴이 처음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계산기가 고장난 사람의 표정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당하고 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28년 커리어에서 한국에 대해 어떻게 해라는 질문 앞에서 답을 못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에이미 체니 NSC 아시아팀 긴급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허락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보고를 무시할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에이미가 스크린 앞에 섰습니다.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은 아직 수출을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재검토를 선언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미국 방산 공급망에 이미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만약 한국이 실제로 수출 통제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뮬레이션했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떴습니다. 한국산 군사칩 공급 중단 시 미국 방산 생산 라인 가동 중단 예상 시점 47일. 대체 공급선 확보 소요. 기간 최소 18개월에서 최대 36개월. 생산 지연으로 인한 펜타곤 계약 위약금 추산 340억 달러.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2명의 참모들이 전부 스크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크로포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에이미, 그 숫자 확실해?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크로포드 보좌관님. 실제로는 이보다 클 수 있습니다. 크로포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 수다스러운 입이 닫힌 걸 본 건. 저는 스크린의 숫자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에서 28년간 쌓아올린 확신이 균열음을 내며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면 굴복한다고? 한국이 우리 없이 못 버틴다고?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 없이 못 버티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날, 제 예상을 벗어난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국무부 일본 데스크에서 긴급 전문이 올라왔습니다. 도쿄 주재 미국 대사관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이 비공식 채널로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내용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미국의 대한국 압박이 계속될 경우 동북아 안보 구조 전체가 흔들립니다. 일본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자제를 요청합니다. 저는 그 전문을 3번 읽었습니다. 일본이 한국 편을 들고 있다고? 일본과 한국은 역사 문제로 늘 으르렁거리는 사이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압박하면 일본은 속으로 쾌재를 부를 줄 알았습니다. 최소한 중립은 지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일본이 미국에게 자제를 요청하다니. 에이미 첸이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급망이 흔들리면 일본 전자 산업도 타격을 받습니다. 한국산 고대역폭 메모리 없이는 일본의 데이터 센터 절반이 멈춥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 한미 동맹이 약해지면 한일 안보 협력의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미국이 한국을 밀어내는 게 자기 목을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오전 10시, 이번에는 유럽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이 브뤼셀 기자회견에서 공개 발언을 했습니다. 통상 나토 사무총장은 개별 양자 동맹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한미 관계를 직접 거론한 겁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닙니다. 동맹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려는 시도는 자유세계 전체의 안보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겨냥한 발언인지는 워싱턴의 인턴도 알 수 있었습니다. 크로포드가 제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나토까지. 이게 뭐야? 한국 로비스트가 브뤼셀까지 손을 쓴 거야? 로비가 아니야, 러셀. 나토가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나선 거야. 무슨 이해관계? 한국 방산. 폴란드가 한국에서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도입했잖아. 루마니아도 노르웨이도 한국 방산 장비를 검토 중이야. 유럽 입장에서 한국은 이제 러시아 위협에 맞서는 핵심 무기 공급국이 된 거야. 미국이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유럽 안보에도 구멍이 뚫리는 거지. 크로포드의 얼굴에 당혹감이 번졌습니다.
이 남자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는 스프레드시트 안에서만 존재했으니까요. 동맹이 돈으로 안 되는 가치 체계라는 걸 끝내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큰 뉴스가 터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가 한국방위사업청과 대규모 방산 패키지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K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이었습니다. 천궁 방공 시스템,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그리고 차세대 군사 위성 기술 협력까지 포함된 종합 패키지. 이어서 UAE도 한국과의 방산 협력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중동이 미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맑은 하늘이었는데 제 눈에는 먹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데이비드 밀러가 찾아왔습니다. 마이클, 펜타곤에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어. 어떤 시뮬레이션? 한국이 미국 동맹 구조에서 이탈할 경우 인도태평양 전략 재구축에 필요한 비용 추산이야. 밀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숫자를 봤습니다. 태평양 방어선을 하와이와 괌까지 후퇴시킬 경우 연간 추가 비용 1200억 달러. 일본, 호주와의 대체 기지 확보 소요. 기간 7년에서 12년. 그 기간 동안의 전력 공백으로 인한 전략적 손실 추산 수치화 불가능. 마지막 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수치화 불가능. 펜타곤이 계산을 포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너무 커서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였죠. 밀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우리가 한국한테 뜯어내려는 돈이 얼마야? 4천억 달러? 그런데 한국이 떠나면 우리가 잃는 게 이 규모야. 이건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크로포드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지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크로포드처럼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7째 날,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서울 시간 오전 10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무회의 직후 특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NSC 상황실 대형 스크린으로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크로포드, 밀러, 에이미를 포함한 참모 14명이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분노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사실을 나열하는 톤이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 전환을 공식 추진합니다. 상황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전작권. 한국전쟁 이후 70년 넘게 미국이 쥐고 있던 한반도 전쟁 지휘권. 그것을 한국이 당장 돌려달라고 공식 선언한 겁니다. 아울러 대한민국군은 독자적 킬체인 체계의 실전 배치를 앞당기겠습니다. 자체 정찰위성 운용, 독자 타격 체계 구축, 한국형 미사일 방어망 완성을 포함한 3축 체계의 조기 완성을 지시했습니다. 크로포드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가능하긴 해. 에이미가 바로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한국은 이미 사거리 제한이 해제된 현무 시리즈 탄도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군사 정찰위성도 5기가 궤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해상에서는 이지스급 구축함 6척을 운용 중이고 차기 경항모 건조도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국방비는 북한 전체 GDP보다 큽니다. 크로포드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자위적 핵억제력 확보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핵. 그 한 글자가 상황실의 공기를 얼려버렸습니다. 저는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을 논의하겠다고? 공식 기자회견에서 데이비드 밀러가 제 쪽을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에 공포가 있었습니다. 마이클, 한국이 핵무장하면 일본도 따라가. 그러면 대만도 사우디도. 우리가 70년간 지켜온 비확산 체제 전체가 무너지는 거야.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가슴으로 와닿은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에이미가 추가 정보를 알려줬습니다. 선임 보좌관님, 한국의 핵무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입니다. 자체 핵연료 주기 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결심한다면 기술적으로는 매우 짧은 시간 내에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입니다. 크로포드가 갑자기 노트북을 덮더니 일어났습니다. 이건 내 관할이 아니야. 나는 경제 보좌관이지 핵 전략가가 아니야. 처음으로 크로포드가 도망치는 걸 봤습니다. 돈 계산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앞에서 이 남자는 즉각 손을 털었습니다.
동맹을 부동산 거래로 만들어 놓고 핵확산 위기가 오니까 내 관할이 아니다라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더 급한 게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았습니다. 브레넌, 한국 서명했어? 대통령님,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뭐가 복잡해? 3일이면 된다면서? 한국이 SMA를 동결했고 평택 기지 운영비 지원을 중단했고 반도체 수출 재검토를 선언했고 전자권 환수를 공식 추진하고 핵무장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5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미쳤어? 대통령님, 한국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아주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고, 군대 빼면 되잖아.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몇 초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대통령님, 군대를 빼면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봅니다. 한국이 가진 카드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전화 너머로 뭔가를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리모컨이었겠죠. 브레넌, 넌 해결사라면서 해결해.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빈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상황실에 남아있던 참모들이 전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밤 11시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 에이미가 만든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의존도 분석, 한국 방산 수출 현황, 한국 독자 국방력 평가, 인태전략 한국, 이탈 시뮬레이션.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전부 읽었습니다. 밤새 읽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28년간 제가 쌓아올린 확신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국은 겁주면 굴복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겁을 줄수록 더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안보를 팔려고 했을 때 한국은 이미 안보를 직접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담보로 위협했을 때 한국은 이미 동맹 없이도 살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링컨 기념관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링컨이 이 상황을 봤다면 뭐라고 했을까? 너희가 동맹을 돈으로 팔려 했으니 동맹이 등을 돌리는 건 당연하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새벽 5시 에이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에이미, 내가 옳았어. 내일 아침 긴급 브리핑 준비해줘. 펜타곤 합참의장에게 보고할 자료가 필요해. 에이미의 답장은 30초 만에 왔습니다. 자료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이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만 못 봤을 뿐이었죠. 8일째 아침, 저는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28년 커리어에서 가장 무거운 보고서를 손에 들고 그 보고서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 이탈 시나리오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조적 실패 가능성 분석. 그리고 제가 써놓은 결론의 첫 줄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펜타곤 본관 지하 2층 합동참모 본부 브리핑룸. 8일째 아침 7시. 합참의장 로버트 맥클린 대장이 정중앙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 4개짜리 장군 3명, 해군작전사령관, 공군참모 총장, 그리고 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까지 미국 군부의 핵심 두뇌가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들고 브리핑석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8년간 수백 번의 브리핑을 했지만 이렇게 무거운 보고서를 들고 선 건 처음이었습니다. 합참의장님, 그리고 장군님들, 대한민국 상황에 대한 긴급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제목 한국 이탈 시나리오 인도태평양 전략의 구조적 실패 가능성. 맥클린 합참의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브레넌 보좌관, 이탈이라는 표현이 정확한 건가? 예, 합참의장님. 현재 진행 속도로 볼 때 이탈이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숫자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첫째, 군사 공급망입니다. 미국 정밀유도무기 핵심 칩의 78%가 한국산입니다.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산 칩은 83%.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47일 내에 주요 방산 생산 라인이 정지합니다. 대체 공급선 확보에는 최소 18개월이 필요합니다. 장군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둘째, 기지 인프라입니다. 평택 기지는 미국이 120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한 아시아 최대 해외 기지입니다.
이 기지가 없으면 미국의 서태평양 병참 체계에 치명적인 구멍이 생깁니다. 대체 기지를 괌이나 하와이에 건설할 경우 소요 기간 7년에서 12년, 비용은 연간 1200억 달러 이상입니다. 해군 작전 사령관이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셋째, 방산 시장입니다. 한국의 K방산은 현재 폴란드, 사우디, UAE, 노르웨이, 루마니아를 포함한 12개국 이상의 수출 중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적으로 돌리면 이 국가들은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최근 중동의 움직임을 보면 그 선택이 반드시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군 참모 총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브레넌 보좌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은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자력 발전 국가이며 자체 핵연료 주기 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는 결심할 경우 기술적으로 매우 빠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여론조사에서 핵무장 찬성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브리핑룸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맥클린 합참의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브레넌 보좌관, 결론을 말해주게.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28년 커리어에서 가장 어려운 문장을 입 밖으로 꺼냈습니다. 합참의장님, 우리가 틀렸습니다. 내 목소리가 브리핑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별들이 달린 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전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 없이 못 버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한국 없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없이 우리 무기를 만들 수 없고, 한국의 기지 없이 서태평양을 지킬 수 없고, 한국의 협력 없이 중국을 견제할 수 없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다시는 이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우리는 한국을 겁주면 굴복하는 나라로 취급했습니다. 28년간 저도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독자 국방력을 키우고 방산 수출을 다변화하고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을 장악했습니다. 우리가 동맹을 돈으로 환산하는 동안 한국은 동맹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맥클린 합참의장이 안경을 벗고 눈을 감았습니다. 10초쯤 지나서 눈을 뜨더니 말했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보고했나? 아직 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합참의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맥클린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같이 가지. 이건 군사 문제이기도 하니까.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군인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평생 지켜온 사성 장군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접 대통령 면전에 서겠다고 한 겁니다. 브리핑룸을 나서는데 뒤에서 크로포드와 마주쳤습니다. 복도 끝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에 참석하지도 않았으면서 마이클, 어떻게 됐어? 저는 크로포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러셀, 내가 동맹을 스프레드시트로 계산한 결과가 이거야. 4천억 달러를 뜯어내려다가 미국의 태평양 패권이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어. 크로포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경제 분석을 했을 뿐이야. 안보는 내 관할이잖아. 그게 러셀 크로포드라는 인간이었습니다. 끝까지 자기 책임은 아니라고, 자기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고. 한 달 뒤 크로포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월스트리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는 날까지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건 부서진 동맹과 천문학적인 국가 손실뿐이었습니다. 열흘째, 백악관 오버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를 했습니다. 맥클린 합참의장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다 읽은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그래서 뭘 어떡하라고? 맥클린 합참의장이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에 먼저 대화를 제안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미국 대통령이 먼저? 예, 대통령님.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쪽 피해가 커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맥클린 합참의장이 꺼낸 숫자들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감정으로 무시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었으니까요. 결국 미국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국무장관이 한국 외교부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전화가 걸려간 순간 70년 한미 동맹의 무게중심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동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이 부르면 달려오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게 대화를 요청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3주 후 SMA 재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이 내놓은 조건이 테이블 위에 먼저 올라왔습니다. 전자권 전환 로드맵 합의, 한국 방산 기술 이전 제한 완화,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공동선언,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조정. 미국이 원래 요구했던 4천억 달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가 저를 슬쩍 바라봤습니다. 미소도 아니고 조롱도 아니고 그냥 담담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됐잖아. 맞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됐었습니다. 동맹을 동맹으로 대우하고 파트너를 파트너로 존중했으면 이 모든 소동은 필요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뜯어내려는 그 탐욕스러운 계산만 아니었다면 미국은 태평양의 가장 강력한 우방을 잃을 뻔한 위기를 자초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에이미 첸에게 말했습니다. 에이미, 처음에 내가 경고했을 때 들었어야 했어. 에이미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의 대응이 이렇게 체계적이고 치밀할 줄은. 한국은 변했어? 에이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변한 게 아닙니다. 원래 이런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안 봤을 뿐이죠.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28년간 저는 한국을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평택에서 3년을 살았고 한국어를 배웠고 한국 정치인들과 밥을 먹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한국의 겉모습만 봤습니다. 정에 약하고 체면을 중시하고 대국 앞에서 양보하는 나라. 그것이 제가 28년간 믿어온 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었던 것을 저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를 만들어낸 나라. 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한 나라. 외환위기에서 금을 모아 국가 부도를 막아낸 나라. 반도체 불모지에서 시작해 세계 1위 메모리 강국이 된 나라. 그 나라가 강대국의 위협 앞에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처음부터 꿇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만 몰랐을 뿐입니다. 지금 저는 NSC를 떠나 워싱턴의 한 싱크탱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한 가지입니다. 미국의 젊은 외교관들과 안보 전문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닙니다. 동맹의 가치는 스프레드시트에 적히지 않습니다. 청구서를 보내는 순간 동맹은 죽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은 신뢰는 돈으로는 절대 되살릴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보호해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미국이 함께 가야 하는 나라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데 저는 28년이 걸렸습니다. 부디 다음 세대는 저보다 빨리 깨닫기를 바랍니다. 워싱턴의 밤하늘 아래서 저는 오늘도 서울의 불빛을 떠올립니다. 그 도시의 불빛은 절대 꺼지지 않을 겁니다. 누가 위협해도 누가 겁을 줘도 그 불빛은 스스로 빛나는 불빛이니까요. 지금까지 백악관 NSC 선임보좌관이 직접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